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지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사과했는지를 물었던 부산일보 기자의 태도가 무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해당 기자의 질문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하고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 숙여 사과했는데 꼬치꼬치 캐묻듯 질문한 태도가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는 건데요. 이어진 다른 기자의 비슷한 질의에도 당시 윤 대통령은 무엇에 대해 왜 사과했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죠. 당시 이런 사과 방식에 대한 비판도 연이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사과했는지 묻는 기자의 태도가 무례다. 이런 대통령실이야말로 무례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참모들로 둘러싸여서 대통령이 그런가 싶기도 하네요. 11월 20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금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인내력, 정보력, 기획력, 영업력. 삼성금융 연금력.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이 함께 연금력을 만들어갑니다. 삼성금융 퇴직연금.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삼성금융 참조.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는 하루였다면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소리는 스트레스 감소를 도와주는 안마의자 LG 힐링미의 마인드케어 사운드입니다. 휴식의 새로운 바이브 LG 힐링미 MX9.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오, 포토전기차 얼마야? 1,000만 원? 아니 1,000원. 1,000원? 말이 돼? 말 됩니다. 하루 약 1,000원이면 포터 전기차를 탈 수 있거든요. 이번 달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프로모션 현대자동차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단 현대카드로 36개월 유예형 할부 일시납 필요.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 이전은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규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시정 소식 전하는 날입니다. 안동시 공보실의 김주연 주무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규정입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중국의 전기 자동차 제조사죠. 비아디 많이들 아실 텐데, 자, 비아디가 곧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인데, 저는 이 뉴스를 듣고 우선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글쎄요, 이 중국 전기차가 들어오면 국내에서 판매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다. 왜냐하면 그 이미지도 좀 있고 그래서. 근데 우리 자동차 업계는 또 하나의 좀 큰 위기가 될까? 악재가 어느 정도나 될까? 좀 이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이제 중국산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 하게 되면 아직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떨어집니다. 예. 또 한 두 단계 떨어지고 특히 근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스며들어 온 것이 국내 수입차 중에서 고급 모델인데 이 중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근데 굉장히 잘 판매되고 있거든요. 근데 더욱이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국가 브랜드는 20, 30년 걸려서 우리나라도 수십 년이 걸렸으니까요.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근데 BYD라는 데는 중국이 전기차 정책을 이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10년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내연기관차 엔진하고 변속기를 독점적으로 토종 기술 확보에 실패하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이 남의 나라에 내주겠다라고 싶어서 아직도 시작이 안 한 전기차를 10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된 기술 또 여기다가 중국 정부에서 올인할 정도로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BYD가 이미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시는 테슬라도 매출을 넘어섰어요. 총 매출. 대수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넘버1의 전기차 제작업체가 BYD입니다. 근데 BYD 같은 경우가 전기차가 중국 시장에서 아주 독점적으로 팔려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고. 맞습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중국이 전체 전기차 시장의 과반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그렇게 입지를 다지고 또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거 계속 보완을 통해서 지금 나온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을 벗어나서 몇 년 사이에 뭐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 이미 상당 부분 BYD가 들어가 있고요. 또 중동이라든지 동남아 시장에도 휩쓸고 있습니다. 여기 뭐 아시겠지만 일본 하게 되면은 이 수입차에 대해서 배타적인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 국산차도 일본에 진출한 지 3년 됐지만은 아직 실적이 미미하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늦게 진출한 BYD가 일본에서 우리나라 차보다 3배 이상 판매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BYD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오는 모델 자체가 고급 모델보다도 중저가 모델은 품질이 검증된 상태에서 가격까지 낮추면은 안 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델이 바로 이제 BYD가 대표 모델이기 때문에 또 그 외에도 아시겠지만은 국내에서 중국산 전기 버스가 2대 중에 한 대가 중국산이거든요. 국내 50% 점유율을 가지고 갖고 있고요. 또 전기 상용 모델, 트럭이라든지 이런 모델들도 중국산 전기차가 스며들어가서 상당히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눈높이가 가장 높다는 승용 모델, 승용차거든요. 그래서 BYD가 처음으로 지금 지난주에 공식 선언하는 것이 내년 초에 아마 3월 정도 또는 늦어도 4월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해서 국내 2년 동안 BYD 코리아 지사도 만들고 딜러 모집 다 끝났고요. AS 센터 다 끝났고 또 인증 절차도 지금 한 3개 모델 정도가 되는데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이 품질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타봤지만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런 모델들이 과연 동급 경쟁 모델에 비해서 가격을 얼마큼 책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전기차라고 해서 뭐 무조건 뭐 가격은 싸지만 뭐 품질은 좀 떨어지는 뭐 그런 이미지가 아니군요. 생각보다 괜찮은. 자, 근데 맞습니다. 내년 초 3, 4월쯤에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확정이 된 건가요? 지금? 확정이 된 거고요. 확정이 됐어요. 지금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BYD 본사 선전에 있는 본사에서 우리나라 기자 80명을 초청해서 월요일 날 갔어요. 80명이. 그래서 내일까지 3박 4일 동안 선전 본사에서 각종 비즈니스 모델, 뭐 전기차 시승은 물론이고요. 또 충칭에 있는 BYD 배터리 공장까지 갔다 오는 걸로 잡혀 있어서 지금 80명 정도의 국내 기자가 이 중국을 방문해서 이 BYD를 지금 여러 가지 취재 겸해서 가 있는데 아마 기사들이 많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만큼 이제 자신감을 갖고 우리나라 기자를 이렇게 대규모 초청해서 간 거는 최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수입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중국 차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8% 관세를 부과합니다. 8%예요, 관세가. 그리고 이제 물류비는 가깝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LFP라고 우리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 우리나라는 이 3원계 NCM 배터리를 많이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산 LFP 배터리는 우리나라의 NCM 배터리에 비해서 보조금이 굉장히 적어요. 거의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8% 관세, 물류비, 그다음에 보조금을 덜 받는 비용, 그다음에 딜러들을 이익을 좀 남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더라도 수백만 원 정도 저렴하게 책정을 안 하면은 우리가 굳이 메이드 인 차이나를 쓸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모델이 이제 3가지 모델 중에서 지금 중저가 모델 2가지고 지금 중형 세단이 이제 실이라는 모델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한 5천만 원 넘어요. 그래서 실질이 저가 모델 같은 경우에 한 500만 원 정도 동급 경쟁 모델에 비해서 저렴하게 되면은
아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중형은 한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면은 얘기는 좀 틀려지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점유율이 올라갈까봐 지금 걱정이 되고 있어서 그러네요.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관세 부과를 통해서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무기도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조금 잠깐 말씀 주셨는데 우리 국산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 현재 전기차 주고 있잖아요. 뭐 지자체마다 좀 그렇죠.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네. 중국차 BRD가 이제 수입이 되면 여기는 보조금 안 주는 걸로 확정이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이게 줄 이제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보조금은? FTA나 WTO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입장에서 우리만 주고 니네는 안 줘 이런 정책으로 하게 되면은 이 차별 대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다. 예. 특히 이제 미국 이런 나라들은 그냥 칼자루 주고 휘두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FTA나 WTO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손이 안으로 굽는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는 방법 있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국산 LFP 배터리는 환경성, 나중에 리사이클링을 할 때 폐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 돈도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요. 예. 그래서 이거를 환경성 개수라고 해서 이제 비용에 대한 차별화를 뒀고요. 또 에너지 밀도, 무겁고 부피가 큰 게 중국산이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 밀도에 대해서 비용을 또 차별화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 좀 차이가 좀 있었어요. 예. 네, 우리하고요. 올해부터 특히. 근데 내년에는 그 차이가 좀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LFP 배터리가 보조금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포함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 관세라든지 또 딜러들의 이윤 이런 것까지 남기고 한 400~5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해서는 이 중국에서 들어올 때 1000만 원 이상 경쟁력이 없으면 국내에서 판매를 할 때 과연 소비자가 쳐다볼 것이냐라는 것은 일단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또 차 선택할 때 디자인 많이 보잖아요.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 이 BRD 디자인 괜찮나요? 디자인 굉장히 이쁩니다. 굉장히 예뻐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디자인 모방 디자인 이게 많이 벗어났어요. 중국인이요. 그래서 디자인도 굉장히 이쁜데 문제는 우리나라 소비자의 눈높이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꼭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반 제품 또 요새 영화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최초 개봉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대한민국의 이 소비자 눈높이를 맞춰서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면 글로벌은 어디든지 통할 수 있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입증되면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대박 난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BYD 하나만 말씀드리지만은 BYD 하나가 아니라 중국은 지금 한 150개의 전기차 제작사가 있거든요. 엄청납니다. 150개나 있습니까? 아직도 500개에서 그렇게 줄은 겁니다. 500개에서. 아니 한 4~5개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조사가? 아니에요. 500개가 지금 150개인데 그 하나하나가요. 수만 대 생산하는 기업들. 수만 대.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근데 문제는 BYD가 지금 뒤에 지리자동차 지커라든지 저한테도 제가 전기차 협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회장, 사장단이 많이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해요. 근데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은 BYD가 과연 국내에서 승용 모델이 통할까 통하지 않을까를 보고요. 이거를 집착점으로 해서 여러 개 중국 제작사가 여러 개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국내는 시장이 크진 않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관문 게이트웨이로 쓰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통하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요. 또 합작 형태로 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우회 전략으로 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유는 나누자는 모델들도 제한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우리 자동차 업계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 어느 정도나 악재가 될까? 좀 예상을 하신다면요. 고민은 지금 됩니다. 일단은 고급 모델은 아직 안 통하고요. 그러나 중저가 모델은 품질이 뒷받침되는 가격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 그러면 시장을 뺏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 국내 제작사가 중저가 모델들 전기차 모델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직은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모델,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도 떨어지게 되고 전기차 제조 기술도 획기적으로 좀 낮춰서 BYD 같은 중국 차나 테슬라 이런 차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 품질은 기본이고요. 이걸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좀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모델이 나와서 시장 점유율을 좀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 아마 정식으로 런칭이 돼서 들어오게 되면은 과연 얼마큼 반응할까라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가격 발표는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내 이 동급 경쟁 모델에 비해서 가격을 얼마큼 그래서 중국 제조사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딜러들한테 이유는 최소화시키고요. 제작사가 돈을 안 당기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회장단에서 일단 대한민국의 시장을 확대하는 게 목적이니까 돈을 하나도 안 남기겠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품질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된 모델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대중 모델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이 돼서 이 부분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또 소비자들도 사실 이럴 때 꼭 애국 마케팅 있죠. 국산차에 대한 게 좋은 건데 예, 가격이 이제 일단 낮고 품질이 좋으면 얘기는 틀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우리 자동차 업계도 좀 바짝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어떤 우리 자동차 전기차 시장이 어떤 또 판도로 바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 이전은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53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은 안동시정 소식 전하는 날이죠. 자, 안동시의 뜨거운 주제 경북 대구,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동시청 아나운서 김주연 주무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동시청 아나운서 김주연입니다. 네, 자, 오늘 행정 통합 얘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경북과 대구에서 지내신다면 최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 바로 행정통합입니다. 네, 저희 라디오 오늘에서도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다루는 주제. 얘기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사실은. 예. 자, 경상북도의 이제 도청이 안동, 예천 이렇게
같이 있어서 특히 우리 지역 분들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통합이 된다면 현재 안동은 물론이고요. 경북의 북부 지역으로도 파장이 클 수 있어 시민분들의 관심이 필요한데요. 네. 10분 동안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사실은 그 전에 권영진 대구시장 시절 그때 같이 이철우 지사와 진행이 되다가 홍준표 시장이 취임 후에 이거 쏙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집어치워라 해서 홍준표 시장이 예. 그러다가 이제 올해 다시 이제 얘기가 이렇게 슬슬 나오고 있는 건데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일단은 2026년 7월로 목표로 한다. 이제 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끝나고 바로 출범한다. 뭐 그런 계획인데 자, 이 통합 문제 우리 좀 기억을 좀 되살려 볼까요? 이 통합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지금부터 5년 전쯤이죠. 2019년에 이철우 경북 도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처럼 대구 경북이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네. 5년 전에 도지사는 어떤 이유로 화두를 던진 건가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춘 행정, 바로 지방 분권을 위해서, 그리고 수도권의 대부분의 시설이 집중된 만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네, 크게 봐서 두 가지였군요. 당시 지방 분권을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대구 경북이 통합돼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경북이 이대로 죽을 것이냐 아니면 발버둥이라도 통합을 해서 발버둥이라도 쳐보다가 죽을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나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2020년대에는 또 공론화위원회도 출범을 했고요. 맞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당시 공론화위원회는 목표를 정하는데요. 2022년 7월에 행정통합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통합에 대한 논의 자료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네, 20년에 공론화위원회 출범할 당시에는 이제 22년 6월에 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끝나고 바로 이제 통합하자 이거였는데 일단 당시에는 무산이 된 거고 그 20년, 22년 그 당시에요. 이 통합을 지지하는 그 여론이 어느 정도였었죠? 네, 위원회가 여론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2022년 지방선거를 마친 후에 중장기 과제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63.7%였습니다. 찬성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물론 조사는 대구와 경북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하지만 경북도민들의 찬성은 절반인 50%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당시 여론조사. 그러니까 경북 도민들 찬성은 과반이 안 됐고 50%가 채 되지 않았고 중장기 과제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63%였다. 이런 결과인데. 맞습니다. 글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게 당장 추진하는 걸 찬성하는 건지 이거 중장기 과제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63%였으니까 서두르지 말자 이거 아닌가? 여기에 더 좀 방점을 좀 찍고 싶은데. 네, 맞습니다. 요즘 추진되는 상황 보면 너무 급작스럽게 서둘러서 여론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 충분히 좋은 과정을 거쳤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건데요. 도민들과 시민들이 정보를 충분히 접해서 인식을 한 다음에 토론 과정을 거치고 의사를 결정하는 공론화 과정이 없었습니다. 예. 또 의사를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주민투표를 거쳐서 행정적 합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과정이 좋아야 결과도 좋기 마련이죠. 과거에 사회적 합의가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산됐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지금 또 갑자기 다시 아주 또 급작스럽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죠? 네, 올해 5월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중국의 청도시를 방문했는데요. 18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중국을 다녀온 후에 대구시장과 경상북 도지사가 행정통합의 추진을 공식화하게 됩니다. 네, 중국 청도시를 참고해서 대구 경북도 인구를 늘리자 뭐 그런 얘기인데 사실 이때 이거 이제 올해 5월에 이 뉴스 나올 때 한창 좀 웃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이제 청도 다녀오는 그 비행기에서
통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추진한다. 그렇게 뉴스가 나와서 이게 상당히 좀 설득력이 많이 부족해 보였다. 그러니까 네. 2년 전에 취임할 땐 그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더니 중국 다녀오더니 갑자기 그렇게 사람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 그래서 납득이 좀 안 갔던 그런 기억이 나고.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지난 8월이었죠. 이제 올해 다시 얘기가 나온 게 5월이었고 3개월 만인 그 8월에 무산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추진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3개월 만에 무산된 이유가 뭐였죠? 문제 2개가 있습니다. 청사를 어디에 둘지와 시와 군의 권한은 어떻게 할 건지를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예.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과는 다르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단 없이 행정통합을 이어나가겠다고 했고요. 통합을 위한 중재를 중앙정부에 부탁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가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결국 지난 10월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 그리고 경상북도 대구광역시까지 기관 4개가 통합에 대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예. 자, 오전 동안에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쭉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번 10월에 있었던 그 합의문 내용도 좀 알고 싶은데 올해 무산됐을 당시에 있었던 그 청사 위치 그리고 시군 권한 문제 이것도 언급이 됐습니까? 네, 청사 위치는 한 곳이 아니라 대구와 안동, 포항청사 3곳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또 시와 군, 자치구의 권한은 줄이지 않고 지금처럼 사무 업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난달의 합의문 내용을 바탕으로 대구 경북 특별시 출범을 2026년 7월로 목표하는데요. 국회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내년 상반기에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좀 서두른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청사 이제 3개 대구, 안동, 포항 3곳을 활용한다는 건데 본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 되고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해져야 예.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사실은 대구는 이제 경북과 행정구역이 같았는데 지난 81년에 분리가 됐고 한 35년 만에 30년에 걸친 공론화 과정이 있었고 또 35년 만에 북부 지역인 안동과 예천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건데 이렇게나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논의한 끝에 새로운 경북 신도청 그 경북 도청사를 이제 안동으로 이전을 하게 된 건데 지금은 너무 급박하다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안동으로 경북 도청사가 이제 이전해서 우리가 또 혜택을 또 보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300만 도민의 축복 속에서 도청을 옮긴 덕분에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철도와 국가도로망을 확충했고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도청을 통해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북부권에 유치하려는 병원과 대학, 유관기관 그리고 10만 자족 도시란 목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이전한 지 한 10년 정도 돼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도청 소재지란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지금이 벌써 이제 11월 말인 만큼 특별법이 통과되는 내년 상반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앞으로 경북 대구 통합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시민들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주현 아나운서와는 또 3주 후에 또 뵙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는 안동시청 공보실 김주현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마디도 준비하셨다고요? 그러면 마지막 한마디. 통합과 관련해서. 예. 한마디만 제가 더 하고 가겠습니다. 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는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 할 때는 깊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구 경북 행정통합 두고 하신 말씀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안 가본 길이니까 고민을 좀 더 깊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 지금 주민 동의 과정 없이 너무 서두른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고 두 시도지사의 속내가 의심스럽다. 이건 너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네. 우리 도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시 공보실의 김지연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 추세 좀 간단히 보고 넘어갈까요? 네,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무선 가상 번호 전화 면접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0%로 직전 조사보다는 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부정평가는 71%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내려온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 20, 부정 71. 지난주보다는 긍정이 3% 올라갔다는 말씀이시고, 원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데드캣 바운스라는 그런 말도 있는 것 같던데. 예. 그건가요, 혹시? 일단은 숨을 돌린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 이 소개해드린 조사 직전 조사만 하더라도 임기도로 한국갤럽 기준으로 최저친 17%까지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의 지지율도 더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대구 경북 지지율이 37%로 직전 20%대의 대구 경북 지지율에서 37%로 큰 폭으로 올라간 셈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또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좀 숨고르기를 할 수 있었다. 그런 이유는 어떤 평가를 받았든 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고 하는 부분, 또 김건희 여사가 활동 중단 요구를 받았는데 남미 순방에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김건희 여사가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것은 또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일단은 급한 불은 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물론 이제 그것이 근본적인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특별감찰관은 추천해달라라고 이야기한 부분,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하게 한동훈 대표가 인적 쇄신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은 내각도 좀 바꾸겠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좀 개편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거든요.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큰 폭은 아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뿐만 아닙니다. 다른 조사까지 수치 소개해드리면 또 개요를 소개해드려서 소개해드리지는 않지만 대체로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부터는 반등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지금 쭉 반등할 것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어떤 하락 속에 살짝 기술적 반등, 그래서 다시 또 하락할 것인지 그 예상을 좀 해주신다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시간을 준 셈입니다. 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1심 선거 유죄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반사이익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층들은, 또 보수 지지층들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 또 2심도 다음 주 25일 예고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그 결과로 인해서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반사이익은 있다. 하지만 화인크께서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게 반사이익이라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발광체라는 것은 계속해서 국민들은 끊임없이 민생 쇄신, 또 김건희 여사 관련 관리, 또 의혹 해소,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최해병과 관련된 부분도 잠잠하긴 했지만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내용들, 또 국정을 잘하는 대통령의 모습, 이 부분에 대한 주권자의 주문은 계속 된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예, 오늘 질문 드릴 게 많아서 정당 지지율은 그 수치만, 그 민주당, 국민의힘 그 수치만 좀 전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국민의힘 27%로 여전히 20%대 직전 조사보다는 2%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4%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가 내려와서 두 정당의 격차 7%포인트는 오차범위 바뀝니다. 그대로 유지가 됐고 두 정당 모두 지지율이 내려왔는데 민생의 이 채찍질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어느 정당에 대한 선호 또 비선호를 떠나서 제발 좀 너무 힘들다. 요즘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민생 그렇습니다. 좀 챙겨달라라는 주문. 이 결과가 두 정당 모두에게 채찍을 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두 정당 모두 내려왔고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올라간 겁니까? 부동층이 올라간 겁니까? 부동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동층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정치 혐오로 또 연결되고 있는 결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얘기 잠깐 주셨는데 그 지금 1심 선고 지난주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와서 참 말이 많은데요. 아마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이거 조금 과했다. 지금 여당 내에서도 예상보다는 좀 과한데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꽤 많아서 우리 배종찬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1심 선고.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지난주에도 하얀크께서 물어보셔서 저도 이 정도까지라고는 차마 예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체로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다. 왜냐하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예상했던 것은 대부분 벌금 뭐 200~300만 원이냐 아니면 벌금이 100만 원 미만이냐 이 부분을 놓고서 정치적으로 이제 저울질을 하는 모습들이었는데 그것과는 어긋나게 징역 1년 상당히 중형이 내려진 것이거든요. 소장님도 좀 깜짝 놀라셨죠, 이거 보고. 안 놀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이게 이제 검찰의 구형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큰 타격이고 또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경악하고 반발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치 살인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서울대 나온 판사가 왜 판결을 이렇게 하느냐 그런 뉘앙스의 또 반발이 있어요. 최민희 의원은 이탈하거나 이런 데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움직임이 있으면 뭐 관두지 않겠다. 제가 차마 그 표현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럴 정도로 당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또 25일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법리적 대응도 민주당으로는 해야 되고 또 당장의 민주당 내부에서 큰 조직적인 이탈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지층들의 여론은 참 이건 가늠하기 어렵거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또 하나의 선고가 더 내려지고 또 지난 19일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해서 또 배임죄로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정치권에 상당히 설왕설래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숫자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그 피로감 때문에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또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정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25일이죠. 다음 주에 이제 위증교사 관련 선고가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4가지 재판을 받았어야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제 그 법인카드 사용 관련해서 추가로 또 기소가 돼서 5가지 재판을 받게 돼서 뭐 내심 어떨까 지금 겉으로는 이재명 죽지 않는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는 있는데 상당히 좀 충격을 좀 이번 1심에서 받았을 것 그렇습니다. 같고. 이 부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냥 사실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언론 보도는 6번째 기소가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6번째 기소입니다. 근데 6번째 기소인데 백현동이 따로 재판을 하다가 대장동하고 병합이 됐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5개의 재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6번째 기소이고 5개의 재판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가 병합이 됐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재판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법리적 대응을 민주당으로서는 잘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재명 대표로서는 장애 규탄 집회 나가더라도 민생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국회 다수당으로서 또 민생도 챙겨야 됩니다.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트럼프 불확실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럼 민주당 지지층도 포함이 될 것이니까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이제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동시에 또 민주당에서는 특검법 관련해서 또 앞으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될 사안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당대표의 위기 국면과 함께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대처를 하느냐, 이 부분이 또 민심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지지율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호남 여론입니다. 우리는 뭐 안동 또 경북 지역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민주당은 호남 여론 또 수도권 여론이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기 국면을 좀 크게 강조하고 또 부각시키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러면 이제 비명계 움직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김동연 경기지사를 조명한다든지 이른바 또 삼총삼김이라는 용어까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총삼김? 그건 뭐예요? 전직 3명의 총리와 구삼김이라고 하는 DJ 또 YS, JP가 아닌 김동연, 김두관, 김경수를 또 조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뭐냐면 이른바 이재명 흔들기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흔들릴 거냐, 흔들리지 않냐, 뭐 당장에 흔들릴 일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만 또 하나의 이제 선거가 어떤 결과 다음 주에 나오느냐, 또 호남 여론이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상당히 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호남 여론을 관리하는 것, 그것이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이 가능하겠느냐. 심지어 이제 조홍천 의원도 TK 대구 출신이죠. 조홍천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개혁신당인가요?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홍천 전 의원은 아니다. 삼총삼김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설사 대선에 못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른바 친명계 이재명 대표가 점을 찍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른바 정청래론 또 김민석론 심지어는 TK죠. TK가 맞네요. 추미애론. 추미애 전 장관이 추미애 전 대표가 낙점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지금 서울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전개가 되고 있어서 함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재밌네요. 예, 그 이재명의 대안이 누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삼총 전직 총리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그리고 삼김 김동연, 김두관, 김경수가 있고 여기에 새로운 친명 세 남매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청래, 김민석, 추미애 이렇게까지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 예,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조금 더. 다음 주에 또 1심 위증교사권 그걸 좀 보고 또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동훈 그 비방글 있잖아요. 그 당내 게시판. 이거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잠깐 여쭤봤었는데 이게 저는 처음에 이 뉴스 들었을 때 이거 굉장히 좀 커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혹시 용산 쪽의 작업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한쪽에서 이준석 죽이기, 한쪽에 또 한동훈 죽이기 그 일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언뜻 저는 들었는데 이 비방글 이 논란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응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자들 답변을 아예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당내 게시판뿐만 아니라 포털 사이트에서도 비슷한 글이 올라와 있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예, 장해찬 전 최고가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뭐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회가 워낙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각을 세우는데 문제는 이제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조차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지. 허한구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신 게 석연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끊어내려면 단박에 끊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도 이제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주변에서 지지하는 팬덤도 생기지만 흔들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정치인들은 그런 것들을 다 대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핵심은 이겁니다.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그런 이제 글들이 올라갔다 또는 그런 기사들을 링크한 게시물이 올라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한동훈 대표 또는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의 이름들이 이제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둘 중에 하나를 답하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도용된 겁니다. 제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아닙니다. 이거는 가족들이 한 건 맞는데 건전한 차원에서의 비판이고 당원 게시판에는 이렇게 서로를 비판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하는 게시물이 많습니다. 이게 양당 간의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예. 뭐 한동훈 대표라도 대통령 비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예. 당당하게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가는 거죠. 비판에 대해서 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한 거라면 했다고 또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예를 소장님이 들어주셨잖아요. 도용당한 거다 아니면 뭐 인정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도용당했을 가능성은 저는 제로로 보거든요. 아예. 왜냐하면 만약에 도용당했다. 우리 내 일가 친척이 올린 글이 아닌데 지금 이런 논란이 있다 하면은 한동훈 대표 성품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그 법무장관 시절에 첼리스트 사건 아마 기억하실 텐데 나 법무장관 직을 걸겠다. 모든 걸 다 내가 걸 테니 당신은 뭘 걸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한동훈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예 답변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은 다시 말해서 알고 있다. 우리 집에서 아니면은 뭐 여론 조작팀을 운영해서 그래서 지금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부분 다 볼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이제 진상 규명이 돼야 되는데 이제 가정상으로 보면은 지금 허앵크 말씀대로 왜 단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해명을 못 내놓는지가 제가 그래서 석연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왜냐하면 또 그렇지 않다면 또 당당하게 뭐 대통령을 또 비판할 수도 있죠. 다 당원이라면, 당원 자격이라면. 근데 당원 게시판에는 그런 글들이 뭐 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게 설마 이런 정보들이 확인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찰나에 유튜브 누군가가 이것을 이제 의혹 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난감한 거죠. 왜냐하면 가뜩이나 이제 유난 갈등이 민감한데 만에 하나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좀 비난글이나 비난 기사에 링크를 걸었다 그러면 이게 좀 묘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한동훈 대표로서는 처음에는 이게 커질 만한 이슈가 아니라고 저도 봤는데 지금 상황이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자칫 궁색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이게 커질 법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 게시판 논란이 자칫 잘못하면은 다시 유난 갈등이 재현될 수도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0초 정도 남았는데 또 하나 여기 무슨 시스템상 오류가 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좀 이상해요. 어떻게 시스템 오류가 그때 딱 나서 이걸 또 딱 발견하는지 이게 혹시 용산 쪽에서 어떤 작업이 들어간 거 아닌지 저는 그런 의심이 자꾸 드는데. 그러니까 의심은 자꾸 가는데 이상해요. 그 말씀대로 이렇게 봐도 제가 무슨 관련되는 그런 기술자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해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래야 이제 지켜보는 지지층이나 또 국민들의 의혹이 없을 텐데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인이 된 이후에 지금 최대 위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하신 대로 이게 논란은 점점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바로 막을 수 있는 걸 나중에 시간 끌면은 굉장한 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자,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